인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시작하는 그런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망을 했겠죠. 근데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78세 정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배신이나 배반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두고 그렇게 아주 놀라거나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끼워 넣은 건데 이 팍스 뉴스 미국에서도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뭐 거의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그런 방송사죠. 이 팍스 뉴스에서 이제 대통령이 속내를 털어놓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네요. 트럼프 리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은 뭐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78세죠. 78세니까 좀 세상을 유장하게 볼 겁니다. 흘러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이제 타고난 천재 같아요. 사업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인이 건강하게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많은 그런 지구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죠.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왼쪽 눈에 이제 정보 효율부 더지를 물러날 때 멍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본인 아들이 때려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약물 같은데 중독이 돼 가지고 쿵 찍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테슬라 주주들도 있지만 인류 발전을 위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이나 이런 데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이 약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앱스타인 관련된 그런 파일에 대통령 이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정상적인 그런 정신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올릴 때 이 X를 올릴 때 약간 그런 중독 상태에 있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그와 관련된 방송을 내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방송이 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종류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워낙 일론 머스크를 제가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가 자질로서 그래서 절대 약물 같은데 손을 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8세입니다. 78세. 이 세월의 연륜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78세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78세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감이 완전히 오지 않지만 제 자신이 50대 60대 이렇게 겪어나가면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많이 바뀌죠.
좀 이렇게 담대하게 보고 뭐 가끔가다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서 거꾸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26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6살. 그러면 이제 아들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또 굉장히 낙담이 되기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렇게 글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보다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위에 형님이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낳은 그런 벨런이라는 애를 키우면서도 문신하지 말 것, 그다음에 약물하지 말 것, 그다음에 술 마시지 말 것.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와인을 여러분들 일체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결단력이 있고 이 아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개인 일론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화해를 안 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자리를 빌려 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이 돼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이제 뭐 화해를 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로서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으로서는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선을 띄어 올릴 수가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들 엔지니어적 사고로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게임 업체 그 기리나였던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떠오르거든요. 그분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 사태가 저는 다르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약물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이 보시면은 이 지금 팍스뉴스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에 아무튼 간에 뭐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치명적인 실수긴 하지만 그러나 뭐 나이가 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Look, I have no hard feeling. 이제 참 근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사 여러분들 인터뷰 Hard Force One with 미란다 데빈이라는 그런 인터뷰에서 내가 그렇게 뭐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I have no hard feeling. 내가 참 놀랬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당연히 놀래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같은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표정이거든요. 존경하는 겁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그 기발함,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은. 왜냐하면 모두 다 주변에 예스맨들만 있는데 기발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이러면 하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눈빛 같은 걸 보면은 저분이 대단히 26살 자기보다 적은 아들뻘 되는 사람을 그야말로 마음 깊숙이 리스펙트를 하구나. 그런 사람한테서 여러분들 그냥 그런 언어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분들 낙담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때니까 살아오면서. 그래서 보면은 저는 뭐 힘든 감정이 없습니다. 악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놀랍습니다.
실망했지만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중요한 것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니까 나라를 바로잡는데 일론 머스크가 힘을 더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해할 용의가 있다. 아주 뭐 영어 표현을 하면 나이스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주변에 수지 왈러스라는 그런 나이가 좀 드신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뉴스에서 이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안에 수지 와일스라는 그런 비서실장하고 이미 통화를 했네요. 통화를 했으니까 뭐 고치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런 그 벤스 JD 벤스 부통령도 참 처신이 인상적이더군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여러분들 특별하게 많이 나무라는 듯한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은 본인이 끝까지 중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JD 벤스가 40대지만 참 남자가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 효율 부수를 물러날 때 이게 이제 눈에 찍은 우리말로 눈튀기 방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상처가 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약물에 취한 상태에 어디 쿵 찍은 겁니다. 쿵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 가지고 아버지 뻘 되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대수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뻘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존경한 거죠. 그거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정신적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지만 특히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조금 격한 표정은 밤에 또 되게 사람들이 감정적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밤을 새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그런 해프닝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첫 번째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SNS의 그런 위험함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약물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업가로서는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뭐 이런 약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대서 안 되는 거죠.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치받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원만치 않았죠.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가 뭐 아버지 처신도 문제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도 약간의 애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만한 그런 데서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약물 문제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도 별로 원만치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약점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약점이 어떤 건지를. 그래야 이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문제를 많이 안 다룬 이유가 뭐 의도적으로 안 다룬 게 아니고 너무 시시한 말들이 많은 겁니다. 기사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겁니다. 그냥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칼럼을 써놓은 게 수없이 많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영혼이 어지러워 가지고 뉴스 가치가 없는 뭐 여러분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 투자하는데 김아무개가 어떻고 이아무개가 어떻고 이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생이란 게 원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들 국제에서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시한 거예요. 너무나. 반도의 가치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하면서 내가 방송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런 주제를. 그래서 이런 딱 정리를 한 겁니다. 6월 3일 이전하고 이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시시한 겁니다. 시시한 걸 어떻게 이러면 내가 흥이 안 나는데 시시한 걸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시시한 걸 이제 방송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뉴스가 매일 맨 처음을 장식했는데 그날 뉴스가 없으면 국내 뉴스 제끼고 세상은 늙고 할 일은 다룰 주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송 방침도 역사도 다루고 기술도 다루고 세상은 넓으니까 세계 문제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중 협상의 굿뉴스입니다. 오늘 조선중앙 이런 모든 신문들이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수용하는 협상 완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한 것이 남았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모두 다 전 세계 신문들이 다 타진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특파원들이 이런 간밤에 열심히 기사를 써가지고 기사가 여러분들 그래도 외신에 비해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네요. 기사가.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내가 최종 승인하는 일이 남았다. 지난 이틀 동안 런던에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있었고 6월 5일 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아마 협상이 박차를 가한 모양입니다.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런던에서 2차 회담이 성사됐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이 다 합의를 본 게 아니고 중국과 제네바에서 1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8월까지 세부적인 그런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미국 측이 요청을 해가지고 런던 회담이 개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당장 미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중국 측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월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번에 협상을 조금 이렇게 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은 당장 미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 공급을 여러분들 조이면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여러분들 힘을 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조선 내 특파원들이 쓴 기사는 뭐 어느 외신보다도 훨씬 더 잘 정리된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남긴 이 보시면은 6월 11일 오후 9시 4분입니다. 이게 아마 한국 시간 기준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Our deal with China is done. 완결됐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최종 승인은 프레젠트 시진핑과 내가 하는 것만 남았다. 중국과의 거래가 완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고 난 다음에 곧 바로 이어가지고 9시 4분입니다. 9시 4분. 그다음에 1시간 또 추가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내가
이런 미국 무역에서 또 중국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밀접하게 그렇게 협력하고 있다. 두 쪽 다 윈윈 그런 게임이었다.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1시간 이후에 올렸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여러분들 협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타진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다. 차이나 트레이드 딜 관세 협상이 완료됐다. 이때는 이제 기사가 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거의 필적할 정도의 속도로 조선일보가 같이 기사를 올렸네요. 그러니까 참 특파원들이 경물 같아요. 시차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상무장관이 제네바 협상을 이어가지고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여러분들 완성하는데 그 작업들이 이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번 런던의 20시간 그런 협상을 통해서 기본 그런 틀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Our China deal is done. 우리 협상은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쓸 때 굉장히 영어가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그다음에 이제 무역 협정을 보고 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또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제한을 치려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8월 10일까지 포괄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지금 이번에 완성이 됐고 8월 10일까지 포괄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국은 8월 10일까지 더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도출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근본적인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기본 합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는 거지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두고는 이견이 계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이제 한국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5일입니다. 6월 5일 날 전화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더 넓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가능성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히토류 수출 통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도 미국의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데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처를 단시간 내에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전화통화에서 히토류 문제 해결을 분명히 언급한 거죠. 시진핑 주석한테. 히토류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을 요청한 측은 미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기사 말미에 런던의 긴급 여러분들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측이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그런데 그게 이제 들여다보니까 전기자동차와 같은 그런 데 공급되는 히토류 생산 문제가 크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생산 라인을 중지시킬 정도였는가. 이게 중지시킬 정도였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건데 이만큼 현장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류 협상력이 이번에 빚을 발휘한 거죠. 2025년 4월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간 와입니다. 포드는 히토류 부족으로 인해서 시카고 공장에서
SUV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이 쥐고 있는 히토류 공급, 히토류 수출 제한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나 우리도 이제 빚 문제, 부채 문제 때문에 참 큰 문제입니다만은 이 부채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죠. 미국이 참 부채가 많습니다. 1년에 2조 달러 2800조 정도 세금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거죠. 지금 36조 9천억 달러입니다. 36조 9천억 달러. 뭐 몇 경 정도가 되는 거죠. 빚이 아주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빚이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가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에 미국 국채 누적 총액이 5조 7천억 달러, 2010년에 14조 달러, 2020년에 27조 7천억 달러, 지금 36조 9천억 달러인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때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 수입보다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적자 규모가 36조 9천억 달러, 이자가 1년에 여러분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부채에 대한 이자가 1644조 원이 여러분들 예산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25%를 차지합니다. 1년에 적자가 2조 달러 6개월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뭘 다뤘는가 하니까 미국 정부가 빚을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연장해 가고 있는가. How the U.S. government borrow to fund its massive budget shortfall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를 여러분들 메우기 위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돈을 어떻게 빌리냐. 돈을 빌리는 방식을 여러분들 오늘 기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좀 시야도 좀 확장하고 경제 지식도 좀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방식을 빚을 여러분 끌어가는 거죠. 빚을 끌어가는 방법을 오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을 여러분 들이받은 것도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절약하기 힘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10년 동안 1조 3천억 달러를 줄였는데 이번에 대규모 감세를 여러분들 담은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3조 4천억 정도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향후 10년 동안 5조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이런 반기를 든 거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생각은 액면 그대로 보면은 감세가 3조 4천억이지만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3조 4천억 정도를 넘었을 수 있다. 그만큼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돈이 연결된 겁니다.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기획재정부죠. 옛날에 한국은 재무부, 미국 이름은 미재무부지 않습니까? 미재무부. 미재무부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하는데 빚이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빨리 늘어난 겁니다. 빚의 규모가. 이게 이러면 다 누가 지고 있는가? 미국 국민들이 지고 있는 거죠. By the public.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빚 증가 속도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늘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뭔고 하니까 개인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큰 겁니다. 수입에 비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때 살림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가 하니까 2024년 한 해 동안만 1조 7천억 달러 이런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거죠. 1년에 1조 7천억 달러 재정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간단하게 개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쓴 겁니다. 수입 대비해 가지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차트를 잘 만들었네요. 미스매치 지출과 수입이 잘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갈색은 지출이고 이런 밑에 여러분들 초록색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수입이 많을 때도 있었는데 2000년부터 지난 한 20여 년 정도는 매년 여러분들 지출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출이 수입보다 그 폭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2020년이니까 이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또 더 많이 풀었죠. 2024년 한 해만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수입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쓴 겁니다. 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돈 여러분들 빚 갚아가는 것은 미국은 간단합니다. 만기가 되는 국채만큼 또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new issu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분량만큼 미국 국채를 또 여러분들 다시 발행해 가지고 그만큼 채우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분량만큼 신규 발행해서 메우는 겁니다. 메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New Issue Treasury 미 재무부가 2025년에 발행한 새 채권입니다. 달마다 여러분 1월 달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푸른색이 중기 채권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중기 채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만큼을 또 다시 여러분들 발행을 하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이걸 또 다시 발행하고 이만큼 돌아오면 또 다시 만기가 발행하고 그래서 빚을 계속 리볼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주 거의 매주 국채시장이 여러분들 열어 가지고 옥션을 하죠. 얼마에 여러분 파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 채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식 명칭으로 트레저리 빌 하면은 그건 단기 채권입니다. 4주, 13주, 26주, 52주.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남은 유산을 90%는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하고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해라. 이게 단기 국채가 바로 T빌입니다. 그다음에 중기 국채 2년에 10년짜리 만기가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겠죠. 이게 트레저리 노트 이건 노트라는 걸 씁니다. 그것을 T노트 그다음에 장기 국채 이걸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죠. T본드. 그게 4주 13주 26주 52주 2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그걸 계속 신규로 발행해 가지고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여러분들 신규로 여러분들 발행을 해 가지고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죠. 사주지 않으면은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달 비용인 금리가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정부의 국채 조달 방법 트레저리 빌 1년 이하짜리입니다. 트레저리 노트 중기 2년 10년 트레저리 본드 20년 30년 TIPS는 익숙한 건 아닌데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방어하는 그런 그 미국 채고 그리고 여러분 이익률은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퇴직하신 분들은 채권을 주로 은행이 발행한 CD나 아니면 이렇게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뭐 4주 13주 26주 그래 돌아가면서 계속 사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4% 5%짜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고 미국 정부는 뭐 구체적으로 하면 미 재무부입니다. 미 재무부는 국채라는 정권을 발행하여 차입의 대부분을 그렇게 메워가고 있고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또 중고 채권이 돌아다니는 2차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매달 수조 달러의 국채를 경매에 붙여서 옥션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수조 달러의 부채를 갚습니다. 부채는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로 나눠집니다. 5월 말 현재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는 총 29조 달러고 이것은 미국 경제 생산량의 95%고 8년 전보다 약 2배에 달하고 정부는 막대한 양의 청구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독일처럼 미국 시장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남기는 많은 나라들이 미 국채를 구매하는 거가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비중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단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기 2년에 10년짜리 그다음에 20년에 30년 장기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방어 국채 이렇게 해서 주례들이 구성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30년 이게 대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30년 고정금리로 여러분들 대개 집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20% 정도 먼저 100만 불짜리 집이면 20만 달러 정도 여러분들 처음에 지불하고 그다음에 80만 불 정도는 이제 30년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집 한 채 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금들이 남고 그렇게 되겠죠. 그 가장 기준금리가 바로 미국채 30년 금리인 거죠. 국채 수익률은 모기지 금리나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은 가장 안전한 차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차입 비중에 대한 기준선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게 또 항상 이렇게 방송 중에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네, 이렇게 됐네요. 그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을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은 평생 동안 굉장히 높은 금리를 치러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년물 미 국채 금리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때는 2%짜리로 여러분들 30년을 갚아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뭐 4% 넘지 않습니까? 4% 넘으면 4%에다가 한 1, 2% 정도 더하게 되면은 6, 7% 정도 금리로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미 국채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려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많아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그죠? 수요가 많아야. 수요가 없으면 이런 국채 가격이 내려갈 거고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이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표가 미국채 금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생각하기 편하게 기축통화국가니까 뭐 크게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경제 문제 좀 봤으니까 대통령의 상황 판단,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상황 판단을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실패를 했으니까 상황 판단이 굉장히 이제 많이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결국 이제 권력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LA 폭동을 진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판단력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군대가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마치 그들의 많은 주택이 불에 타버린 것처럼 지금도 당장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위대한 사람들은 제가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돕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주 방위군을 연방화해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회사의 이름 CEO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대형 투자에 실패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다 투자가 판단이지 않습니까? 판단. 그죠?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을 잘하려면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내러티브에 선전되거나 선동되면은 테마주에 막 쫓아가는 그런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는 무능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의 IC 요원들 위대한 애국자들이 통제불능의 선동과 문제와 반란군의 공격을 받아서 적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 연방 이민 세강국 요원들을 보호를 못한 거죠. IC 요원들을. 이러면 정확하게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컨비턴트, 무능한 가버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가버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판단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메시지를 타임라인을 따라서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겁니다.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이게 맨 여름 최근이고 오후 9시 8분 여름 그다음에 오후 7시 52분 그러니까 시간이 여름 점점 현재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 방위군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로스앤젤레스는 지금도 불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전 2시 15분입니다. 만약 반란이 발생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발동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 방위군을 파견하는 것.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몇 달 전에 산불이 났던 것처럼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We are not playing aroun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이 좀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호하면 안 되겠지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민주당을 철저하게 옹호하시는 분들은 비난하겠지만 저와 같은 관찰자 입장에는 대통령이 적시에 적합한 그런 결정을 해서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장문에 오후 6월 10일 오후 10시 45분인데 만약 제가 지난 3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한때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였던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완전히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무능한 주지사와 LA 시장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2만 5천 채의 집이 불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2만 5천 채나 이런 불이 났네요. 참고로 이 집들은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엄격한 연방 허가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반면에 쉽고 간단한 시와 주 허가 절차는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당 출신들의 이름 주지사나 시장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절차가 오랫동안 지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무능한 주지사와 시장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허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The federal permitting is don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죠. 사업가들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전문 정치인 출신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이런 모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시간 이름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Call your incompetent governor하고 메이하게 단식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차원의 이름들 건축 허가는 모두 다 is done 다 이름들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이름 중요한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딴 게 아니고 LA 폭동을 여러분들 기하로 해서 트럼프란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는 겁니다. 의사결정은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이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얼굴은 여러분들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 눈에는 뭡니까? 허우대 멀쩡한 뭐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 잘하지만 허우대 멀쩡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허우대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제 벌써 미 육군이 250주년이 됐네요. 미 육군 창군 250주년.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블랙에서 큰 행사가 있었네요. 아마 이게 이제 독립운동을 다 포함했을 겁니다. 지금 포트 블랙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SNS입니다. 완전히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방탄유리를 다 쳤네요. 방탄유리를 다 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미국 대통령이 참 대단한 자리죠. 대통령 자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양반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 육군 장군 250주년 기념연설의 핵심은 LA 폭동을 주동한 자들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LA 폭동은 평화와 공공질서 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 공격입니다. 딱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허리멍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는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번에 LA에서 여러분들 발생한 폭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 깃발을 든 이 폭군들에 의한 외국 침략 행위입니다. 군대를 통해 LA를 해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위가 계속될 경우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폭력을 진압할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와 베스 LA 시장은 시위를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이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급을 하겠죠. 대부분의 이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짐승을 여러분 옹호한 자들이고 외국 국기를 들고 날뛰는 자들은 국가를 침략한 것에 해당한 것. 그렇게 인셀렉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출신인 주지사 뉴섬과 LA 시장의 베스는 시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통해 가지고 LA에 파견해서 여러분들 법 질서를 회복하고 시위를 진압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겁니다. LA의 베스 시장이 이제 통행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겁니다. 뒷북을 여기 보시게 되면 베스 시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은 커퓨 계엄령이죠. 계엄령 다운타운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하면서 아니 평화로운 시인데 왜 이름도 지금 늦게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냐 이렇게 물을까. 6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LA 다운타운 도심 약 1평방마일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선포합니다. 시위 5일째 된 날에 23개 사업체가 약탈당하고 낙서 그래피티로 인해 상당한 재산 폐가 발생한 후에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LA 베스 시장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내공이 다른 겁니다. 기적이 가끔은 일어나지만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들 성부를 걸었으니까 상황을 파악을 못하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망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망할 일도 없고 정치 언저리에 이름도 다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놀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나라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엘리트들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법 질서 공권력의 행사 이런 것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위의 대비가 여러분들 그 상인들이 다 돈을 들여 가지고 외백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가를 막 난입하고 이런 거. 도심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발령한 것은 캘런 베스 LA 시장이 상황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판단을 내려졌나? 원래 이 사람들도 심각한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 민주당 지도부의 천반적인 게 뭐죠? 민주당 내러티브가 시위는 평화 시위고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에 투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민주당의 내러티브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캐런 베스라는 사람들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직해야 되죠. 인간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되지만 세상을 볼 때도 이렇게 정직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전선동을 여러분들 일삼는 그런 내러티브 서사에 놀아나게 되면 항상 뭐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6일 시위 발생 이후에 민주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마찬가지 어제 이름 많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의 주요 여름 척 슈머 상원 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해리스부터 시작해 전부 똑같은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민주당 평화 시위고 트럼프가 상황을 어렵게 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 시장은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이다. LA 경찰국 국장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완전히 이제 바꾼 거지 않습니까? 시위 5일째 6월 10일 날 도심에서 방화, 약탈, 그래피티 등 폭력적 행위가 증가하여 최소 23개 사업체가 피해를 입자 인내에 임계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상황이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통행금지령 발동의 숨은 의미는 연방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 차원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선택으로 보인다. LA 시장 스스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위에 자체적으로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도자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보시면 가만히 계시 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정리하게 되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산 피해와 약탈이 다운타운 지역에 집중되고 6월 10일 하루 동안 200명 정도가 체포되니까 결론적으로 LA 경찰만으로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인사들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LA 시장이 통행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거죠. 트럼프가 옳았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은 누가 이런 진실인지 이런 게 다 드러날 건데 끝까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런 총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거 저는 체류탄 정도는 익숙한데 고무탄 이런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시죠. LA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그런 무기 이런 걸 써내요. 이런 거. 주말 동안 LA 경찰국은 약 600발의 비살상 탄환을 사용했고 주로 40mm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폼 라운드 37mm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빈백 라운드. 요즘에는 여러분 체류탄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보시죠. 고무탄, 폼 라운드, 스펀지탄, 빈백 라운드, 체류가스, 체류가스는 익숙하고 페프볼도 있네. 페프볼, 성광탄, 경찰봉 이런 걸 쓰네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페퍼볼을 쏴는 그런 총긴 모양입니다. 페퍼볼.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특수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로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건 오늘 견문을 한번 넓히는 겸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또 한번 찾아봐야겠네. 고무탄은 어떻고 폼 라운드는 어떻고. 이제 이 텍사스 주지사는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텍사스 주지사가 글렉 에버트란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고 생기기는 잘생겼네. 이제 텍사스에도 샌앤토니오에서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텍사스의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주방위군은 이제 주지사 관할이니까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고, 자 이제 정치 문제 좀 봤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술 문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 문제. 자, 우리 이제 아주